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최근에 일본의 유명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소송이 제기된 곳들까지 모두 합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 일본 기업은 모두 10군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내일이면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입니다. 이 문제로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강수를 둔 바 있는데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은 제2라운드에 돌입한 셈입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새롭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기업 두 곳은 일본의 구마가이구미와 니시마스 건설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일본 내에서 20위 안에 드는 유명 기업으로 새롭게 손해배상 소송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 곳까지 소송이 걸리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큰 일본 기업은 10곳이 넘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관련 단체들은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당시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까지 모두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제동원의 실상을 담고 있는 만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마침 니시마스 건설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화해금 47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도 강제동원의 책임을 어렵지 않게 입증해낼 수 있을 거란 게 관계자들의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조만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1992년 황금주 할머니가 유엔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이끌어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린 지 꼭 1년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의 소송이 이렇게 더 쏟아지면서 일본의 반발은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입니다.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간의 긴 싸움은 꼭 1년 전 내일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걸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판례가 생긴 만큼 새롭게 제기된 소송들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반발입니다. 대법원 판결 9개월여 만에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더러 뒤집으라는 억지를 쓰며 수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처럼 강제동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꾀하는 것도 일본 정부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들 조치의 여파에 따라 한일 충돌도 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피해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간 포괄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1년 전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도 통째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연말부터 강제동원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일본의 외무상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고 나섰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た場合は、日韓関係はさらに深刻な状態になる。 앞서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르면 연말부턴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판결을 통째로 무시한 채 오히려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말소됐다는 주장도 한 번 더 되풀이했습니다. でも今ですね、韓国側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一刻も早く是正する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おりまして 앞서 지난주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 총리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조약을 깬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편 바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배상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것 같다는 말까지 한 바가 있죠. 이수진 기자가 이춘식 할아버지와 역시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다시 만나봤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일본 사과를 해야지. 왜 생각하겠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급해집니다. 초조해지 혼자 쓸쓸해지지. 또렷했던 기억도 자꾸 흐릿해져 갑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정신이 의뢰를 함께 이제 모르겠어. 일본 제철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절차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1월 보낸 압류 소장은 일본 제철에 전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지난 7월 소장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소송에서 이겼지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빨리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보냈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속이 상했어요. 90 넘은 할아버지가 지금 이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남은 생존자들은 일본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죽기만 바래. 나이가 다 90이 넘어나서 끝까지 해볼 거예요. 끝까지 지면 안 되지. 늙어서라도 이렇게 원한을 풀어준다고 저 좋은 일 있게 해준다건데 고맙지. JTBC 이수진입니다. 예, 어제 저희들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 2군데를 추가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 2군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가 꼭 1년 되는 날이죠. 하지만 판결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일본은 오늘도 배상은 이미 끝났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 1년에 맞춰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죠. 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녹음기처럼 반복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것이라는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 아베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두 가지뿐이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 그러니까 유명 건설사 2군데를 추가로 제소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원칙론의 반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日韓の財産請求権問題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ります。 예, 이 얘기는 뭐 그냥 녹음기를 틀어놔도 될 정도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상 판결을 이렇게 외면하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본 정부는 이 한국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추가 대항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자산 중에 현금화한 만큼 똑같이 한국 정부에다가 배상을 요청하겠다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화이트 국가 배제 같은 제2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금화 조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부터 사실은 일본 정부의 방해가 있어서 이걸 시작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네, 한국 법원의 이 압류 결정문이 일본 기업에 전달이 돼야 이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류 결정문을 전달을 해야 할 일본 외무성이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이 서류를 가지고만 있다가 지난 7월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금화 조치가 빨라야 내년 초쯤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 윤서령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